1. 되살아난 감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삼성전자 임원으로 40년을 일하다 은퇴한 박정호 72세. 아내를 5년 전 췌장암으로 잃고 난 후 그의 삶은 텅 빈 집안을 홀로 메우는 무미건조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먹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큰아들은 의사로 미국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판사로 너무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정호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정호에게 인생의 마지막 반전이 찾아온 것은 2024년 가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였다. 경기고등학교 24회 졸업생들이 50년 만에 모인 자리. 정호는 사실 가기 싫었지만 오랜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참석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입구에서 명찰을 받으며 웃고 있는 여자 바로 윤희정이었다. 50년 전 그의 첫사랑이자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다. 윤희정은 간호사로 평생을 헌신했고 남편을 3년 전 심근경색으로 잃은 후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식들과는 소원한 관계였다. 아들은 사업가로 바쁘게 살고 있고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다. 둘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빛과 미소만큼은 18세 때 그대로였다. 동창회가 끝난 후 정호와 희정은 근처 카페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5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각자의 결혼 생활, 자식들의 성장, 배우자를 잃은 슬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희정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버텨낸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정호 역시 아내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희정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이후 둘은 매일 전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정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꼈다. 핸드폰 벨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었고 희정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부러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주말이면 둘은 한강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정호는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희정은 연분홍색 운동복을 차려입고 나왔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산책하는 노인 부부로 보였지만 둘에게는 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설레는 데이트였다. 벤치에 앉아 젊은 연인들을 보며 웃기도 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며 청춘을 되찾은 기분을 만끽했다. 정호는 희정을 위해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보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어 도시락을 싸서 가져갔다. 희정은 정호가 좋아한다며 어설프게 만든 음식도 맛있다고 웃으며 먹어주었다. 둘은 영화관에도 가고 박물관 전시회도 관람하며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데이트를 하나씩 실현해 나갔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길게 지속될 리는 없었다. 정호의 둘째 딸 박민정 판사가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고 핸드폰을 자주 보며 웃는 모습이 수상하게 여겨졌다. 결정적으로 아버지 방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한 민정은 충격을 받았다. 설마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폭풍전야. 민정은 미국에 있는 오빠 박민수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상의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민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버지가 취미생활이라도 하시는 거 아니냐고 넘겨 짚었다. 하지만 민정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의 표정도 심각해졌다. 혹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가 희정과 함께 백화점에서 나오는 모습을 동네 지인이 목격하고 민정에게 알려왔다. 충격을 받은 민정은 즉시 아버지를 추궁했다. 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희정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첫사랑을 5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민정은 기가 막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더구나 72세의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소리를 질렀다. 정호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민정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사기꾼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민수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병원에 휴가를 내고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다. 형제는 아버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민수는 의사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아닌지 의심했다. 72세의 노인이 갑자기 연애를 한다는 게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호는 자식들의 반응에 분노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모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걱정이 이해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70대의 연애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희정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희정의 가족들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양쪽 모두에서 거센 반대가 시작됐다. 희정의 아들 김재현은 중경건설회사 대표로 어머니가 갑자기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재현은 즉시 사설탐정을 고용해 박정호의 신상을 조사했다. 전 삼성전자 임원, 강남 아파트 소유, 예금 잔고 수십억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어머니가 그 돈에 현혹된 건 아닌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온갖 추측을 했다. 희정의 딸 김수지는 캐나다에서 급히 귀국했다. 토론토에서 약사로 일하며 정착한 생활을 뒤로하고 온 것이다. 수지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어머니의 나이를 생각해보라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또한 만약 그 남자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며 눈물까지 흘렸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는 박정호와 윤희정의 연애가 화제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게 아름답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자식들도 반대하는데 무슨 사랑이냐, 늙어서 철없이 논다. 재산 문제로 나중에 큰일 날 것이라는 험담이 끊이지 않았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은행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정호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희정과 만날 때도 사람들 눈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됐고 전화 통화도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희정은 오히려 더욱 당당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쪽 자식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민정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압류했다. 재산 관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희정과의 만남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재현도 어머니의 외출을 제한하고 핸드폰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70대 노인 2명이 마치 가출한 10대 청소년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정호와 희정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오히려 반대가 심할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금지된 사랑을 하는 기분이었다. 정호는 결심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희정과 결혼해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3. 결혼 선언의 파장. 2024년 12월 정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미국에서 온 민수와 민정을 불러 앉히고 폭탄 선언을 했다. 윤희정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다. 거실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민정은 기절할 뻔했고 민수는 아버지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하며 병원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민수는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70대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나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배우자를 잃은 후 나타나는 고독감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권했다. 하지만 정호는 자신이 완전히 정상이며 이는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정은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판사로 일하면서 본 수많은 재산 분쟁 사례를 들며 늦은 나이에 재혼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설명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여자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받을 상속 재산이 크게 줄어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정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자식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연락을 끊고 살겠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 희정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재현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까지 고려했다. 70대 여성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진도 캐나다에서 가족 모두를 불러와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양쪽 가족의 반대가 극에 달하자 정호와 희정은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족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것이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는 고등학교 동창 2명을 섰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끼리의 결혼이라며 동창들도 감동스러워하며 증인을 서주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정호는 자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결혼 소식을 알렸다. 민수와 민정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정말로 결혼을 강행한 것이다. 이제 법적으로도 그 여자는 아버지의 부인이 되었고 상속권도 갖게 됐다.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혼인신고를 마친 정호와 희정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비록 가족들의 반대가 있지만 평생 한 번뿐인 진짜 사랑을 위한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치르고 싶었다. 강남의 작은 웨딩홀을 예약하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 친구들을 초대했다. 정호는 7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턱시도를 맞췄다. 양복점 사장도 신기해하며 이런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희정도 웨딩드레스는 아니지만 우아한 한복을 새로 맞췄다. 둘 다 거울을 보며 어색해하면서도 행복해했다. 하지만 결혼식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양쪽 가족 모두가 참석을 거부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혼식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판사로서 체면도 있는데 아버지의 늦은 결혼이 알려지면 직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희정의 자식들은 더욱 극단적이었다. 재현은 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요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수지는 캐나다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호와 희정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오히려 가족들의 반대가 둘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우리만큼은 서로를 믿고 지켜주자고 다짐했다. 결혼식장 예약, 음식 주문, 초대장 발송까지 모든 것을 둘이서 직접 해야 했다. 70대의 몸으로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도우며 하나씩 해나갔다. 초대받은 동창들과 친구들은 대부분 축복해 주었지만 일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을 표했다. 동네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반응이 나왔다.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정호와 희정을 문제 인물로 지목했다. 자식들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는 것이 교육에도 좋지 않고 동네 분위기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그들의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호와 희정은 결혼식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올려서 자신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가족은 없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싶었다. 4. 결혼식 당일의 기적. 결혼식 당일인 2025년 1월 15일. 강남의 작은 웨딩홀에는 30여 명의 하객들이 모였다. 대부분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 친구들이었다. 양쪽 가족은 예상대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호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느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다. 희정도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딸이 캐나다에서 보내준 축전 하나 없이 맞는 결혼식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었다. 세상 누가 반대해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례를 맡은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이 축사를 시작했다. 70대에 만난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었다. 하객들도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결혼식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웨딩홀 뒤쪽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정호의 손자 민준이와 희정의 손녀 서연이가 꽃다발을 들고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었다. 중학교 1학년인 민준이와 초등학교 6학년인 서연이가 부모 몰래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아버지, 아빠는 반대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축하드려요. 서연이도 할머니에게 꽃을 건네며 할머니 예쁘세요. 행복하세요라고 축복의 말을 전했다. 웨딩홀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정호와 희정은 손자, 손녀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결혼식이 완성된 것 같았다. 가족들의 반대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이들의 한마디로 치유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결혼식은 그렇게 감동적으로 마무리됐다. 비록 가족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이 함께해서 완벽한 결혼식이 됐다. 정호와 희정은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이다. 결혼 후 정호와 희정은 정호의 강남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72세와 70세의 늦은 신혼생활이었지만 둘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정호는 희정을 위해 집안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희정은 정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민수는 아버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병원 동료들에게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에서 동료 판사들에게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했다. 희정의 자식들은 더욱 극단적이었다. 재현은 어머니의 통장을 모두 동결시키고 카드도 정지시켰다. 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이었다. 수지는 캐나다에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어머니의 정신 감정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7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결혼한다는 것이 정신적 이상 증세라는 주장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가족이 서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민정과 재현은 비밀리에 만나서 이 결혼을 무효화할 방법을 모색했다. 법적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정신 감정을 통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상의했다.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정호와 희정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부부 생활을 해나갔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만 손을 꼭 잡고 시장에 장을 보러 다녔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다. 가끔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들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민정은 아버지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목격됐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70대 노인의 늦은 결혼과 가족 갈등이라는 소재가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와 희정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다. 세상의 모든 반대를 이겨내며 지켜낸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했다. 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사회적 파장과 언론의 관심. 정호와 희정의 결혼 소식은 결국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 한 지역 신문에서 70대 첫사랑 커플의 늦은 결혼 가족들. 강력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기사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과 함께 자식들의 반대 상황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 기사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진정한 사랑에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자식들 반대하는데 무슨 사랑이냐, 늙어서 철없다. 재산 문제로 나중에 큰일 날 것이라는 비판적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정호와 희정에게 출연 제안을 했다. 70대의 늦은 사랑이라는 화제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출연을 거절했다. 자신들의 사랑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계속됐다. 기자들이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웃들에게도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자식들이 불효자 취급당하는 것도 안쓰럽다는 말들이 나왔다. 정호와 희정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갈 때도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뜻밖의 반응도 있었다.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신들도 늦은 나이에 사랑을 만났지만 주변의 반대로 포기했다는 사연들이었다.
정호와 희정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노인복지단체에서는 정호와 희정을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가족,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런 사회적 관심 속에서도 정호와 희정은 자신들만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나갔다. 매일 아침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들의 사랑만큼은 진짜라는 확신이 있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호에게 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희정은 당황하며 119에 신고했고 정호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다. 72세의 고령의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희정은 병원에서 밤새 정호를 간병했다. 70세의 나이에 남편을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다. 희정은 법적으로 부인이지만 의료진은 자녀들의 동의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결국 희정은 민수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수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 아버지를 빼돌리려는 희정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직접 연락이 오자 급히 한국으로 향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의 생명은 소중했다.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희정은 정호의 침대 옆에서 밤새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도 아닌 여자가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자신들이 버린 아버지를 이 여자가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정호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희정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나와서 간병을 했다. 죽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와서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산책도 도와줬다. 민수는 이런 희정의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정말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70세의 여자가 72세의 남자를 간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의사인 민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희정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민정도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화내면서도 정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워졌다. 병실에서 희정이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민정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호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희정이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희정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모습을 본 민수와 민정은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72세의 나이에도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6. 화해의 시작. 정호가 태어난 후 가족 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희정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희정의 간호사 경력과 아버지를 돌보는 전문성을 인정하게 됐다. 또한 희정이 자신의 재산까지 털어서 아버지의 의료비를 대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법원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희정이 아버지 간병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만약 희정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직접 간병을 해야 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다. 첫 번째 화해의 신호는 민수가 희정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었다.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인사였지만 그동안의 적대감을 생각하면 큰 변화였다. 희정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정호 씨를 사랑하니까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정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머리를 숙였다. 희정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죠라며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정호는 자식들의 변화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너희들이 반대하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많이 괴로웠다고 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희정에게도 새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희정의 가족들은 아직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다. 재현은 여전히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있었고 수진도 캐나다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희정은 아쉬워했지만 일단 정호의 가족들과 화해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다. 정호와 희정은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민수는 아버지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정도 주말마다 안부를 확인하러 오겠다고 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2027년 봄. 정호와 희정은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용한 전원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작은 한옥을 개조해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마당에는 희정이 심은 장미꽃과 정호가 가꾸는 텃밭이 있었다. 매일 아침 함께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 뒷산을 산책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74세와 72세가 된 두 사람이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다. 민수는 분기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지와 희정을 만났다. 이제는 희정을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고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민정도 주말마다 양평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손자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와 희정 할머니를 좋아했다. 희정의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재현은 아직 완전히 화해하지는 않았지만 명절에는 인사 정도는 나누게 됐다. 수지는 여전히 캐나다에 있지만 가끔 영상통화로 어머니 안부를 확인했다. 손녀 서연이는 중학생이 됐는데 방학마다 양평에 놀러와서 희정과 정호를 기쁘게 해줬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70대 신혼부부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모습을 보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마을 이장은 저런 부부가 진짜 금슬 좋은 부부라며 부러워했다. 어느 봄날 저녁 정호와 희정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호가 말했다.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희정도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사랑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정호는 생각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할 권리가 있다. 자식들의 걱정도 세상의 시선도 이해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72세에 만난 진짜 사랑 덕분에 남은 인생이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몰랐다. 희정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시작이었다. 70세에 만난 첫사랑과의 결혼이 자신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비록 자식들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매일이 축복이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됐다. 70대에 만난 첫사랑끼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며 퍼져나갔다. 가끔 젊은 연인들이 양평까지 찾아와서 두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호와 희정은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이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견뎌낼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오늘도 고마워라고 인사하며 시작하는 하루. 저녁에는 내일도 함께 하자고 약속하며 마무리하는 하루.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다. 72세와 70세 세상 사람들이 늙었다고 하는 나이에 만난 첫사랑.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한 두 사람의 용기. 그리고 결국 가족들의 마음까지 돌린 진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박정호와 윤희정의 러브스토리였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정호와 희정이 증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 계속 써져가고 있다. 박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67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외곽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 25평짜리에 혼자 사는 여자였다. 그 이름 석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 한 여자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을 끄고 혼자 잠드는 수백 수천 명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순자는 젊은 시절부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한 여자였다. 25세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경기도 외곽 작은 시장 골목에 순댓국 식당을 차렸다. 상호는 진미순댓국. 간판도 허름하고 테이블도 6개밖에 없는 작은 가게였다. 하지만 그 가게 하나로 아이 셋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보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뼈 육수를 끓이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됐다.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닦고 또 닦았다. 밤 10시가 넘어야 셔터를 내렸다. 그 생활이 20년 가까이 이어졌다. 손은 항상 텄고 발은 항상 부어 있었다.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한 건 35 무렵이었는데 그 통증을 30년 넘게 달고 살았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다. 아픔은 참으면 되는 거였다. 그게 그녀가 평생 배운 방식이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 셋을 다 대학까지 보냈다. 큰아들 김민주는 지방국립대 공대를 나와 부산의 중견기업에 취직해 살고 있었다.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었다. 둘째 딸 김은지는 20대 후반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 미국 애틀랜타에 자리 잡았다. 막내 김재현은 혼자 서울 마포 쪽에서 자취하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다. 셋 다 제 살림을 꾸리고 제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박순자는 생각했다. 자식이 잘 사는 것, 그게 전부였으니까. 남편 김태식은 2016년 봄에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그날을 박순자는 절대 잊지 못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부분이 문제라고 말하는 동안 박순자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손을 꽉 쥐었다. 남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다. 의사 앞에서도 안 됐다. 나중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그것도 3분을 넘기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싸워야 했다. 수술을 2번 했다. 항암 치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 1년 반을 병원과 집을 오가며 버텼다. 박순자는 그 1년 반 동안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쪼그리고 자고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다녀올 때 남편이 혼자 깨지 않도록 서둘렀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 무서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지 남편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가을 김태식은 눈을 감았다. 61살이었다. 이른 나이였다. 너무 이른 나이였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밤 박순자는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다. 목이 완전히 쉬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숨이 막혀서 헐떡일 때까지. 자식들은 그날 밤 다 집에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을 잠그고 혼자 했으니까. 그게 박순자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슬픔도 혼자, 고통도 혼자, 무너지는 것도 혼자.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그 울음이 끝나고 나서 그녀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다.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다시는 전처럼 환하게 켜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다. 큰아들 민주는 명절에도 처가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은지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시차가 워낙 컸고 막내 재현은 야근이 잦아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버거워 보였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박순자는 그것을 삭히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도 잘 안 했다. 무릎이 부어서 계단을 제대로 못 내려와도 괜찮아가 먼저 나왔다. 혼자 약국에서 파스 사다가 붙이고 혼자 진통제 먹고 혼자 버텼다. 혼자라는 것이 오랫동안 일상이 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냥 이게 삶의 모양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박순자가 그랬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장 보는 것, 생일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감기에 걸려 새벽에 몸이 덜덜 떨려도 아무한테도 전화 못하는 것. 그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의 방식이 된 것이었다. 그 감각의 마비가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통장에는 3억 7천만 원이 있었다. 식당을 20년 가까이 운영하다가 결국 팔고 남긴 돈, 남편 생명보험에서 나온 보험금, 그리고 혼자 살면서 8년 동안 에어컨 하나 제대로 틀지 않고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이었다. 냉장고가 고장 났을 때도 수리 비용이 아까워서 중고 냉장고를 샀다. 겨울 외투는 5년째 같은 것을 입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나오는 노인 급식으로 해결했다. 그렇게 해서 3억 7천이 됐다. 누군가 보기에 그게 많은 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순자에게 그 3억 7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병원비였고 혹시라도 몸을 못 쓰게 됐을 때 요양원 들어갈 보증금이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절대 손 벌리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 돈이 그녀의 전부였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오전에는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는 노원구 복지관에 갔다. 거기서 실버 요가 수업을 들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동작 절반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갔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있고 싶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갔다. 중계동 골목 안쪽에 있는 중소형 개신교 교회였다. 원래 성당을 다니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발길이 뜸해졌는데 복지관 선생님 소개로 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게 3년이 됐다. 신도수 200명 남짓의 아담한 규모였고 분위기가 가족적이었다. 서로 이름 대신 직분으로 불렀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호칭들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묘하게 줄여줬다. 박순자는 그 분위기가 좋았다. 그 교회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것은 어느 가을 일요일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2명, 3명씩 짝을 지어 빠져나가던 그 평범한 오후였다. 박순자는 혼자 예배당을 나서다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훤칠했다. 180은 넘어 보였다. 머리가 반백이었고 짙은 감색 점퍼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이 오히려 신뢰감을 만들어내는 타입의 얼굴이었다. 험하게 살아온 흔적이 있으면서도 정돈된 사람의 인상이었다. 눈빛이 조용했다. 번들거리지 않았다. 그저 묵직하게 있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박순자가 문을 나서는 타이밍에 맞춰 문을 잡아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됐냐고. 자기는 지인 소개로 1달 전부터 나왔다고. 말투가 빠르지 않았다. 과하게 친근하지도 않았다. 가볍고 편안하게 그냥 지나가는 인사처럼. 박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3년 됐다고. 그러자 그가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웃었다. 그러면 제 선배시네요, 집사님. 집사님. 그 2글자짜리 호칭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걸린다는 게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정반대였다. 처음 만난 사람이 그 호칭을 쓰는 건 어찌 보면 지나치게 가까운 것인데 그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교회라는 특수한 공간이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8년 동안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었던 박순자에게 그 2글자가 유독 크게 들렸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온다는 그 단순한 감각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정한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나중에 밝혀지는 일이지만 그 이름조차 진짜가 아니었다. 정한철이라는 남자를 이해하려면 그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위험한 특성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느림 자체가 무기였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꾼을 머릿속에 그릴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눈빛이 번들거리고 말이 빠르고 지나치게 친근하게 구는 사람.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황당한 수익을 약속하거나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압박하는 사람. 드라마에서 본 전형적인 나쁜 놈의 얼굴. 그런데 정한철은 그 이미지의 완전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다. 말이 적었다. 눈빛이 조용했다. 친근하되 절대 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음 2달 동안은 단 한 번도 박순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돈도 도움도 심지어 호의조차도. 오직 베푸는 쪽이었다. 매주 일요일 그는 예배 시작 30분 전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다. 박순자가 교회에 도착하면 항상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그녀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2번째도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3번째, 4번째, 5번째가 되어서야 저 사람이 자리를 잡아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그 단순한 감각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다. 8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기다려준 적이 없었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함께 걸어 나왔다.
나란히 걸으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요즘 뭘 먹었는지, TV에서 뭘 봤는지. 아무 부담 없는 이야기들. 어느 날은 교회 근처 해장국집에서 밥을 먹었다. 정한철이 먼저 계산했다. 박순자가 사양하자 그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이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큰 돈도 아닌데.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다음엔 내가 낼게 하고 말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했다. 내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 내가 내는 게 맞는 거라고. 그 논리가 자연스러웠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었다. 아주 천천히, 아무 소리도 없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밥 한 끼 한 끼가 전부 설계된 것이었는데 그 순간엔 절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복지관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근처에서 탁구 동호회를 한다고 했다. 집이 이쪽이라고 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태수, 즉 정한철은 이미 박순자의 동선을 파악해둔 상태였다. 어느 요일에 복지관에 가는지, 몇 시에 나오는지, 어떤 버스를 타는지, 어느 마트에서 장을 보는지. 그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는지는 나중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런 종류의 범행을 수십 년간 반복해온 사람에게 그 정도의 사전 조사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말없이 가져갔다. 장바구니가 2개이면 하나를 자연스럽게 집어들었다. 교회에서 봉사 물품을 옮길 때도 먼저 나서서 날랐다. 그 행동들이 결코 티가 나지 않았다. 요란하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잘 보이려는 사람에게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기 마련인데 정한철에게는 그게 없었다.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다. 2달이 지날 무렵 어느 늦은 오후였다. 해장국집에서 국물을 마시며 앉아 있는데 정한철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혼자 사시면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다고.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아무래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냐고. 말이 공격적이지 않았다. 위로처럼 들렸다. 걱정처럼 들렸다. 박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외롭다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리내어 말한 것이었다. 자식들한테도 못한 말이었다. 복지관 친구들한테도 쉽게 꺼내지 않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 앞에서는 그 말이 그냥 나왔다. 막혀 있던 게 뚫린 것처럼. 정한철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말이 없었다. 대답을 빨리 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맞췄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대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한철이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멀리 사는 것, 명절에도 오지 않는 것, 몸이 아팠던 날 아무도 몰랐던 것. 박순자가 말할 때마다 그는 공감했고 가끔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하나하나가 무너진 담장이었다. 경계심이 한 켜씩 벗겨지는 소리였다. 자기 이야기도 꺼냈다. 전 부인을 일찍 잃었다고. 폐암이었다고, 너무 빨리 갔다고,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온다고. 자식은 없다고. 사업을 하다가 쉽지 않은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됐다고.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고 충북에 땅도 있고 연금도 나와서 크게 부족하지 않게 산다고. 그 말들은 전부 나중을 위한 포석이었다. 재력을 과시하되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줄 수는 있어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 이미지를 그는 2달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렸다. 3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 박순자는 정한철을 믿고 있었다. 완전히 의심 없이. 교회에서 먼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것이 이제 박순자 쪽이었다. 그가 전화하면 받기 전부터 표정이 달라졌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다. 그 감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시점에는 알지 못했다. 함정의 절반이 완성된 상태였다.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재혼 이야기가 나온 건 처음 만난 지 3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정한철은 기다렸다는 듯 타이밍을 잡았다. 아니, 기다린 게 맞았다.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으니까. 그날은 11월 초였다. 낙엽이 다 떨어지기 직전에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며칠 중 하루였다.
예배를 마치고 두 사람은 교회 옆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았다. 그 장면이 흡사 드라마 세트처럼 완벽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장소도 날씨도 그 계절감조차도 계산된 것 같았다. 분위기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정한철이 먼저 말했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자기도 안다고. 밥은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고. 매일 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누군가가 기다리는 집이 어떤 건지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순자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자기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 8년 동안 반복해온 그 쓸쓸함을 누군가 먼저 말해주는 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그리고 정한철이 말했다.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박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놀라움이 있었고 당황스러움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숨기고 싶었지만 기쁨도 있었다.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 같은 기쁨이. 누군가가 자신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해준 것이 8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 감각이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인지를 그 순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자식들한테 먼저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정한철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는 급하지 않다고. 압박이 없었다. 강요가 없었다. 그 여유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냈다. 뭔가를 노리는 사람은 서두른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느끼게 된다. 그 편견이 그대로 작동했다. 그것도 전부 계산이었다. 일주일 뒤 정한철이 서류를 들고 왔다. 강요하거나 들이미는 방식이 아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아무래도 결혼을 결정하시려면 자기 상황을 먼저 아셔야 할 것 같다면서 이런 게 있다고 자연스럽게 꺼내 보여주는 식이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한 장씩 놓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2장이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전용 면적 85평짜리 아파트와 충청북도 청주시 외곽의 임야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이름란에 정한철이라고 찍혀 있었다. 통장 잔고 캡처 화면도 있었다. 선명한 숫자로 2억 1천만 원이 찍혀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령 확인서도 있었다. 매달 190만 원이 나온다고 명시돼 있었다. 완벽한 서류들이었다.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들은 어딘가 어설픈 구석이 없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이유였다.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전부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동산 등기는 남양주에 실제하는 아파트의 등기를 가져다가 소유자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통장 잔고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숫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고 연금 확인서는 2019년에 폐업한 기관의 도장을 위조해서 찍은 가짜였다. 그 서류들을 만드는데 며칠은 걸렸을 것이다.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이미 범행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박순자에게는 그 서류들이 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읽혔다. 이렇게 먼저 다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솔직한 사람이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자기 것을 먼저 내보이는 사람은 의심하기 어렵다. 그게 인간의 심리였고 정한철은 그 심리의 맹점을 수십 년에 걸쳐 갈고 닦은 사람이었다. 투명함을 가장한 함정이었다. 결혼을 결심하는데 열흘이 걸렸다. 열흘 동안 박순자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다. 이게 맞는 건지 너무 빠른 건지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나 그 생각들은 결국 하나로 수렴했다. 8년이면 충분히 혼자 살았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혼인신고는 노원구청에서 조용히 했다. 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정한철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 나이에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둘이 조용하게 잘 사는 게 낫지 않냐고. 박순자도 동의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도 나중에 하기로 했다. 정한철이 말했다. 아이들도 처음엔 당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여준 다음에 알려도 늦지 않는다고. 그 말이 틀린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 두려움이 박순자 스스로 비밀로 하게 만들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증인 2명은 정한철이 데려왔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었다. 아는 후배들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서명을 하고 조용히 갔다. 나중에 그 두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전화번호도 가짜였고 끝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것도 미리 준비된 부분이었다. 그날 구청을 나서면서 박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손에 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것이 함정의 완성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결혼,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남자, 완전히 단절된 외부의 시선. 정한철이 원했던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이제 안에서 움직일 차례였다. 결혼 후 정한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안을 바꾸는 것이었다.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아주 작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씩. 소파 방향을 바꾸자고 했다. 창가 쪽이 더 햇빛이 잘 들어온다면서. 거실 서랍장은 북향 벽에 붙어 있으면 습기가 찰 수 있다며 옮겼다. 부엌 냄비 수납 위치도 바꿨다. 이 위치가 동선이 편하다며. 하나하나는 전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먼저 의논하는 척했다. 박순자가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큰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집 앞 물건 배치가 거의 전부 달라져 있었다. 20년 넘게 익숙하게 살아온 공간이 어느새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자기 집인데 어디서 뭘 찾아야 할지 잠깐씩 헷갈리는 순간이 생겼다. 그것이 목적이었다. 공간의 주도권을 조용히 이동시키는 것. 남편 김태식의 흔적들도 하나씩 사라졌다. 옷장 안에 걸려있던 코트가 없어졌다. 박순자는 처음에 자기가 치운 건가 싶었다. 책상 서랍 안에 남아있던 수첩과 볼펜들이 사라졌다. 현관 신발장 한 구석에 있던 남편 운동화도 어느 날 보니 없었다. 그리고 남편 영정사진 위에 꽂혀있던 조화. 그것도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치워져 있었다. 박순자가 정한철에게 물었다. 사진 앞 꽃이 어디 갔냐고. 정한철이 말했다. 시들어 보여서 그냥 버렸다고 나중에 새 걸로 사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콱 하고 막혔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그냥 넘겼다. 그렇게 참는 것이 반복됐다. 외출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복지관에 갈 때마다 정한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릎이 안 좋으신데 그 먼 데까지 굳이 가야 하냐고.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운동이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 봉사를 하고 나서 저녁에 피곤해 보인다며 좀 쉬는 건 어떠냐고 했다. 말마다 전부 배려였다.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쌓이다 보니 박순자는 어느새 복지관에 가는 날이 줄었다. 교회 봉사도 뜸해졌다. 집사님들과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만나자는 약속을 잡을 때마다 정한철이 그날 같이 뭔가를 하자고 했다. 명시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냥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됐다. 정한철이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됐다. 그 구조가 완성되는데 결혼 후 한 달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정한철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왔다.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당해 2억 8천을 날렸다는 내용이었다. 앵커가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다. 정한철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저런 일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취약하다고. 목소리가 진지했다. 박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한철이 계속 말했다. 예전에 알던 분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혼자 통장을 관리하다가 낯선 번호에서 온 전화 한 통에 넘어가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그분이 그 이후로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 말을 하는 정한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심처럼 들렸다. 박순자는 그 순간 자기 통장이 걱정됐다. 3억 7천. 그게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 불안이 생기는 타이밍에 정한철이 제안했다. 통장 관리를 자기가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은행 업무가 복잡하기도 하고 온라인 이체는 조금만 실수해도 위험하니까 남편으로서 같이 챙겨드리면 어떻겠냐고. 뭔가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지켜주겠다는 뉘앙스였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망설임이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정한철의 눈이 너무 진지했다. 그리고 석 달의 기억이 그 눈을 믿게 만들었다.
자리를 잡아주던 것, 밥을 사주던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것, 외롭다는 말에 침묵으로 들어주던 것. 그 시간들이 비처럼 쌓여서 판단을 흐렸다. 거절하지 않았다. 고맙다고 했다. 자기 같은 늙은이를 걱정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 말을 듣는 정한철의 입가에 아주 짧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박순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 위임장을 가져온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정한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류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 한 장이었다.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크게 찍혀 있었다. 그 아래 박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가 이미 깔끔하게 타이핑되어 있었다. 정한철이 미리 다 채워온 것이었다. 박순자는 그 서류를 보면서 잠깐 멈칫했다. 뭔가 낯선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정한철이 바로 설명을 시작했다. 이 위임장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그런데 집에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은행 창구에 가서 직원 앞에서 진행하는 거라 완전히 합법적이고 안전한 거라고.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고. 말이 빠르지 않았다. 설명이 논리적이었다. 그 논리가 박순자의 머릿속에서 남은 망설임을 지워나갔다. 서명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은행에 갔다. 노원구에 있는 대형 시중은행 지점이었다. 창구 앞에 줄을 서고 번호표를 뽑았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정한철이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분이 은행 업무를 어려워하셔서 자기가 대신 관리하게 됐다고. 위임장을 내밀었다. 직원이 위임장을 확인하고 박순자에게 본인 확인 질문을 몇 가지 했다. 생년월일, 등록된 주소,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박순자는 전부 정확하게 대답했다. 절차가 통과됐다. 체크카드가 발급됐다. OTP 보안 단말기가 발급됐다. 인터넷 뱅킹 등록이 완료됐다. 정한철이 그 모든 것을 챙겼다. 박순자는 옆에 앉아서 그 과정을 지켜봤다.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웃었고 대기번호 안내 방송이 울렸고 다른 창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정한철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잘 관리해 줄 거라고.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가벼웠다.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무게를 나눠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정한철은 유독 다정했다. 직접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갈치조림을 했다. 박순자가 좋아한다고 했던 메뉴들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이야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정한철이 귀 기울여 들었고 가끔 웃었다. 그 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따뜻했다. 그런데 그날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박순자의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 정한철이 조용히 일어났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발소리도 없었다. 거실로 나와서 핸드폰을 들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다. 낮에 발급받은 OTP 단말기 버튼을 눌렀다. 6자리 숫자가 화면에 떴다. 그 숫자를 입력했다. 이체 금액 칸에 숫자를 쳤다. 5천만 원. 수신 계좌 번호를 입력했다. 박순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호였다. 이미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만들어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체 완료. 박순자의 핸드폰에 이체 내역 문자가 도착했다. 새벽 12시. 그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러나 그 시간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화면이 잠깐 밝아졌다가 다시 꺼졌다. 문자는 읽히지 않은 채로 남았다. 정한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박순자 옆에 누웠다.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 이후 2주 동안 총 6번의 이체가 이루어졌다. 5천만 원, 8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2,200만 원. 이체 시간은 전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다. 박순자가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 번은 박순자가 화장실을 가다가 정한철이 없는 걸 느꼈다. 부엌에서 물 마시고 온다고 했다. 의심하지 않았다. 3억 7천만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 남은 돈은 800만 원이었다. 2주째 되던 화요일 아침이었다.
정한철이 부산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충청도 쪽에 예전에 해뒀던 부동산 거래에서 서류 문제가 생겼다고 직접 내려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가 무거웠다.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도 했다.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다. 3일 안에 온다고 했다.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현관에서 박순자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그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박순자는 현관 앞에 서서 들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그날 저녁은 혼자 밥을 먹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하게 차렸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했는데도 그날은 유독 텅 빈 기분이었다. TV를 켰다가 껐다. 일찍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자정이 넘어서 핸드폰을 들었다. 정한철한테 잘 도착했냐고 문자를 보내려다가 문득 통장 생각이 났다. 잘 관리되고 있겠지 하면서도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냥 안심하고 싶었다.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조회를 눌렀다. 숫자가 뜨는데 2초가 걸렸다. 800만 원. 박순자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처음엔 자기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눈을 비볐다. 다시 봤다. 똑같았다.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켰다. 앱을 껐다가 다시 열었다.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했다. 바뀌지 않았다. 800만 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이상한 리듬으로 뛰었다. 거래 내역을 눌렀다. 화면에 줄줄이 내역이 뜨는데 처음 그 숫자들을 눈으로 훑는 순간 몸이 멈췄다. 2주 동안 6번의 이체. 5천만 원, 8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2,200만 원. 합산하면 3억 6,200만 원이었다. 수신 계좌 번호들은 전부 박순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호들이었다. 그리고 이체 시간들이 박순자의 눈앞에 찍혀 있었다. 자기가 자고 있던 시간들이었다. 그 옆에 정한철이 누워있던 그 시간들이었다. 그 순간 박순자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다리가 풀렸다. 힘이 완전히 빠진 것처럼 침대 모서리 옆 바닥으로 무너졌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바닥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뇌가 지금 이 상황을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3억 6천 이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기가 자는 사이에 바로 옆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뇌가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정한철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가지 않았다.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문자를 5통 보냈다. 어디 있냐고, 통장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전화해달라고. 체크 표시가 하나도 뜨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활성화 시간은 낮 12시 3분이었다. 집을 나가기 1시간 전이었다. 그 이후로는 흔적이 없었다. 박순자는 새벽 내내 전화를 걸었다. 10번, 20번, 30번. 전원은 계속 꺼져 있었다. 해가 뜨는 줄도 몰랐다. 창밖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혹시 연결될까봐.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봐. 그러나 그 기대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날이 완전히 밝자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정한철이 쓰던 서랍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양복이 없었다. 외투가 없었다. 운동화가 없었다. 욕실에 들어갔다. 칫솔이 없었다. 면도기가 없었다. 세면도구 일체가 사라져 있었다. 처음 보여줬던 그 서류들, 등기부등본, 통장 잔고, 연금 확인서. 그것도 어디에도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다. 박순자는 그날 오전 은행으로 달려갔다. 무릎이 아팠다. 버스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택시를 잡았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창구에 앉아서 말했다. 통장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갔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떨렸다.
직원이 내역을 확인하는 동안 박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숨을 참았다.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말했다.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위임장에 의거해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이체라고.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임된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지급 정지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이미 이체된 금액이 수취 계좌에서 다시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합법적인 절차?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3억 6천이 넘는 돈이 사라졌는데 그게 합법이라는 게. 내가 그걸 허락한 게 되어버린다는 게. 그래서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그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해는 됐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다. 경찰서에도 갔다.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을 만나 처음부터 설명했다. 교회에서 만난 것, 결혼한 것, 위임장을 쓴 것, 통장을 확인하니 돈이 다 빠져나가 있었던 것. 경찰이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위임장 있고 본인 확인이 이루어졌고 강압이나 협박의 명시적 정황이 없으면 사기 입건이 쉽지 않다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 볼 여지가 크다고. 민사소송을 병행하면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이미 자금이 분산됐을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변호사 선임을 권유했다. 박순자는 경찰서 복도 긴 나무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변호사. 남은 돈이 800만 원이었다. 그걸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것도 다 나간다. 그러면 남는 게 없다.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멈췄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한철이 바꿔놓은 가구 배치. 그가 치워버린 남편의 물건들이 있었던 자리. 지워진 영정사진 앞에 조화. 이 집이 낯선 곳이 된 게 언제부터였는지 그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했다. 결혼 직후부터였다. 처음부터였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큰아들 번호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재혼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 사람한테 3억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고 어떻게 말하나. 그 수치심이 너무 컸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눈에 선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었냐고 왜 알리지 않았냐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먼저 들려왔다. 전화를 하지 못했다. 그 이후 열흘을 거의 먹지 않고 지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핸드폰 진동이 와도 보지 않았다. 큰아들이 여러 번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복지관 선생님한테서도 연락이 왔다. 받지 않았다. 교회에서도 왔다. 역시 받지 않았다. 그 열흘 동안 박순자는 자신이 멍청했다는 생각을 수천 번 했다. 왜 그 서류들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나? 왜 자식들한테 알리지 않았나? 왜 위임장에 서명했나?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나? 그 물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다. 자책이 가득 차다가 넘치면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바뀐다. 분노였다. 갑자기 눈이 떠졌다.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창밖을 봤다. 새벽 3시에 도심이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에 고였다. 그리고 박순자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나는 혼자가 외로워서 사람을 믿은 것뿐이었다. 그게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가? 그 분노가 손끝까지 퍼졌다.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처음부터 전부 적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장소, 있었던 일, 나눈 이야기들. 교회 문 앞에서 처음 말을 걸어온 것. 집사님이라고 부른 것. 해장국집에서 밥을 산 것. 복지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 공원 벤치에서 재혼 이야기를 꺼낸 것. 서류를 꺼내 보여준 것. 뉴스를 보며 보이스피싱이 무섭다고 한 것. 은행에서 OTP를 발급받던 것. 지방에 내려간다며 문을 닫고 나가던 마지막 뒷모습까지. 전부 다 적었다. 새벽 5시가 넘을 때까지. 그리고 노트를 다 쓰고 나서 한 가지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몇 달 전 해장국집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정한철이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처럼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예전에 알던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꺼냈다가 금방 말을 돌렸다. 같은 교회 다니던 분이라고 했다. 박순자는 그 순간 무심하게 넘겼는데 그게 새벽에 노트를 쓰고 나서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분. 핸드폰을 들었다. 아침 7시였다. 교회 담당 집사님 번호를 눌렀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받았다. 박순자가 물었다. 혹시 정한철이라는 남자가 예전에 교회를 나온 적이 있냐고.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담당 집사님이 말했다. 잠깐 2년 전쯤에 몇 달 나오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진 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맞는 것 같다고. 박순자의 손이 떨렸다. 이틀 뒤 교회로 나갔다. 오래간만이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무거웠다. 담당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담당 집사님이 따로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다. 60대 중반의 여자였다. 이름은 김경숙이었다. 앉아서 처음 눈을 마주치는 순간 박순자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 눈빛이 낯익었다. 수면 부족으로 캥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특유의 텅 빈 눈. 그 눈을 자기도 거울에서 본 적이 있었으니까. 김경숙이 먼저 물었다. 혹시 정한철이냐고.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경숙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숙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다. 아니, 소름이라는 표현도 부족했다. 판박이었다. 같은 교회, 같은 호칭, 같은 식사, 같은 서류, 같은 위임장, 같은 결말.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2달에 걸쳐 신뢰를 쌓고 재혼을 제안하고 서류를 보여주고 통장 관리를 제안하고 위임장을 받아 OTP를 발급받고 새벽에 이체를 한 뒤 사라지는 것. 그 과정이 무서울 만큼 동일했다. 다른 점은 피해 금액뿐이었다. 김경숙은 2억 1천을 잃었다. 2년 전이었다. 그 이후로 혼자 법적 싸움을 해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계속 막혔다고 했다. 합법적인 위임 거래였다는 논리 앞에서 번번이 멈췄다고. 사흘 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다. 노원구 인근 다른 교회에 다니는 70대 여성 이정순이었다. 3년 전 피해자였다. 1억 8천이었다. 이정순은 박순자와 김경숙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3년 동안 이 일을 혼자 안고 살았는데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날 카페에 4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얼마나 정교하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 정교함에 속아 넘어간 자신들을 얼마나 자책했는지. 혼자 안고 있으면 수치심이 되지만 셋이 나누면 분노가 된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 그러던 중 박순자가 말했다. 그 남자가 처음 통장 위임 이야기를 꺼내던 날 저녁 자기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녹음을 켜뒀다고. 그때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 그냥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50년 넘게 험하게 살면서 몸에 밴 본능이었다고. 그 말에 김경숙과 이정순이 동시에 숨을 멈췄다. 녹음 파일 속에는 이태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보이스피싱이 무섭다는 말, 혼자 통장 관리하다가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 자기가 도와드리겠다는 말, 은행에 같이 가면 합법적이라는 말. 그 말들이 이체 패턴과 맞물리면 계획적 유도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세 사람은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건 세 사람이 처음 모인 지 닷새 만이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3명이 나란히 앉았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서류를 후워보더니 말했다. 단건으로는 힘들다고. 합법적인 위임 거래라는 논리를 상대방 변호인이 방패로 쓸 게 뻔하다고. 이 사건을 이기려면 동일한 수법이 반복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3건을 하나의 연속 범죄로 묶어서 계획적 상습 사기로 접근해야 한다고. 그리고 물었다. 혹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3명이었다. 모르는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정한철의 신원 추적이었다. 정한철이라는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주민등록 조회 결과 예상대로였다. 혼인신고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정한철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위조된 것이었다. 본명은 이태수 58세였다. 신원이 확인된 이후 나온 정과 기록이 세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태수는 2003년에 유사한 방식으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혼인, 빙자 사기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이었다. 그 이후 그는 약 20년 동안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더 치밀하게, 더 정교하게 법적 허점을 완벽하게 파악한 채로 위조 서류들의 실체도 하나씩 벗겨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남양주에 실제하는 아파트의 등기를 가져다가 소유자 이름만 이태수로 바꾼 것이었다. 이미지 편집 흔적이 확대 분석에서 확인됐다. 통장 잔고 캡처는 원본 이미지의 숫자를 포토샵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연금 확인서의 도장은 2019년 폐업한 기관의 인감을 위조한 것이었는데 그 기관이 폐업한 이후에 해당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 날짜 대조로 확인됐다. 그리고 자금 추적이 시작됐다. 이태수가 이체한 돈은 총 7단계의 대포통장을 거쳤다. 한 계좌에서 다음 계좌로, 그 계좌에서 또 다음 계좌로. 마지막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들어가서 해외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갔다. 그 경로가 놀라울 만큼 치밀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디지털 금융 범죄 수사팀이 투입됐고 가상자산 흐름을 역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확인됐다. 은평구에 사는 62세 여성과 도봉구에 사는 67세 여성이었다. 두 사람 모두 피해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 신고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신원이 확인된 후 연락을 취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오래 침묵했다가 울었다. 총 피해자 5명. 피해 총액 9억 6천만 원. 그것이 이태수가 저지른 범죄의 전체 규모였다. 알려진 것만.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수배가 내려졌다. 이태수는 도주 중이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충남 일대였다.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 사용하던 핸드폰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박순자는 수배 공문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겨울 초입이었다. 나무들이 잎을 거의 다 떨군 상태였다. 앙상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 앙상함이 이상하게 깨끗해 보였다. 벗겨낼 것이 없는 상태. 진짜가 드러난 상태. 그것이 지금 자기 모습 같기도 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 것인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이태수가 체포된 것은 수배 발부 9일째 되는 날이었다. 충청남도 아산시와 천안시 경계 근처 국도 옆에 붙어있는 낡은 모텔이었다. 경찰이 모텔 12호 객실 문을 두드렸을 때 이태수는 침대에 반쯤 누운 채였다. 블라인드가 내려가 있어서 방이 어두웠다. 저항은 없었다. 수갑을 채울 때도 아무 말이 없었다. 멍한 얼굴로 형사들을 올려다봤다. 드라마 속 악당처럼 비장하거나 발악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지쳐 보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섬뜩했다. 모텔 방을 수색하자 배낭이 하나 나왔다.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이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 신분증이 3개 있었다. 정한철, 박영석, 오명수. 각각 다른 이름, 다른 주민등록번호, 다른 주소, 다른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전부 위조였다. 인감 도장이 2개 있었다. 위임장, 양식, 출력물이 여러 장, 은행 업무 절차를 정리한 메모지도 있었다. 그리고 수첩 한 권이 나왔다. 그 수첩이 모든 것을 보여줬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 33개 교회 이름과 주소, 예배시간, 담당 목사 이름, 신도수, 주요 신도 구성 특이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개인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어떤 교회 옆에는 60대 후반 여성 접근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어떤 교회 옆에는 목사 감시 엄격 주의라고 적혀 있었다. 교회는 그에게 사냥터였다. 33개의 사냥터를 미리 조사하고 분류해 두었다. 수첩 한 귀퉁이에 박순자의 이름도 있었다. 그 옆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예금, 자식, 경계 보통. 예금이 많고 자식이 멀리 살고 경계심은 보통 수준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박순자를 처음 만나기 전에 이미 그녀를 조사해 둔 것이었다. 어떻게 그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복지관과 교회 주변을 미리 답사했고 박순자의 동선을 파악했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 방식을 설계했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배낭 안쪽 깊숙이 또 다른 서류 묶음이 있었다. 새로운 위임장 양식, 새로운 위조 서류들이었다. 다음 범행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회 이름과 주소가 적힌 메모. 거기에 첫 접촉 날짜와 간략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접촉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다음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사람은 이 체포 소식으로 피해를 면했다. 재판은 체포 이후 넉 달 만에 시작됐다. 검찰이 청구한 혐의는 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혼인을 이용한 재산 편취였다. 법정에서 피해자 5명의 진술이 읽혔다. 이태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위임 거래라는 논리를 폈다. 강압이 없었고 절차가 합법이었고 피해자들 스스로 서명했다고. 그 논리가 법정에서 상당히 유효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순자의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이태수의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보이스피싱이 무섭다는 말, 노인분들이 혼자 통장을 관리하면 위험하다는 말, 자기가 도와드리겠다는 말. 그리고 은행에 같이 가면 합법적이고 안전하다는 말.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들리는 말들이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실제 이체 패턴, 사전에 준비된 서류들, 가명으로 살아온 삶의 기록, 수첩에 적힌 33개의 사냥터와 맞물렸을 때 그것이 배려가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적 유도였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종교 공동체의 신뢰 구조를 범행의 도구로 삼아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공략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범행이 고도로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적혔다. 박순자는 선고 결과를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 전화로 들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다. 한참 있다가 알겠다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전화를 끊었다. 돈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태수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 가상자산 추적으로 환수된 금액은 3,20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3억이 넘는 돈은 영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박순자에게는 남은 것이 있었다. 결혼 직후 아무 말 없이 조카 명의 계좌로 옮겨둔 5천만 원.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을 때 조용히 대비했던 그 선택. 그 돈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지만 그게 없었다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녹음 버튼을 눌렀던 그 행동. 50년 넘게 험한 세상을 살면서 몸 안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 발동한 그 순간. 그 파일 하나가 이태수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외로움이 그녀의 판단을 흐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평생 안고 살면서 혼자 버텨온 시간이 만들어낸 예민함이 결국 그녀를 지켰다. 사람은 무너지는 이유와 버티는 이유가 같은 곳에서 나오기도 한다. 박순자와 김경숙, 이정순 세 사람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만났다.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요즘 드라마 이야기. 가끔은 그 일 이야기도 나왔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끔 눈가가 붉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혼자 있을 때 흘리던 눈물과 달랐다. 훨씬 가벼웠다. 혼자 우는 눈물과 옆에 사람이 있을 때 흘리는 눈물은 무게가 다르다. 박순자는 그것을 67살이 돼서야 처음 알았다.